네, 카이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제주 조천의 너분숭이 앞으로 왔습니다. 너분숭이가 뭐야? 벌거숭이는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그 숭이가 같은 숭입니다. 예, 너분숭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이제 전문가 한번 모셔놓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주 4.3 항쟁과 관련해서는 이분만큼 정통하시고 권위 있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님이십니다. 윤태현 목사님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평화나무 미네스터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디모데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풍로회 목사님들이 사실 1월에 목회자 세미나를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주 4.3의 여러 유적지를 탐방을 했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제주도가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너분숭이 왔는데 정말 제가 심지어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바람이 드세게 몰아치던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 윤태현 목사님께서 해설하시기를 목사들이 단체로 왔기 때문이다. 네,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봤더니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제주 4.3 항쟁에 참된 의미, 역사적 의의, 그리고 이 고통받고 피해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또 아파하는 마음, 공감하는 분들인데, 아니 그런 분들이 왔는데 왜 눈보라가 몰아쳤나 봤더니 예장 백석 목사들이 세미나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기장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래요.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우리 윤태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제주 4.3 이제 또 한 보름 뒤입니다. 보름 뒤쯤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올해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한국 개신교회가 4.3과 어떻게 역사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5명의 비행기 값을 대고 4.3으로 4.3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자, 목사님, 저기 우리 시작할 때 벌거숭이, 너분숭이 같은 숭이다 말씀을 제가 했는데 말을 했는데 너분숭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뒤쪽으로 보이는 화산 지형을 넓은 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네네. 용암이 흐르면서 땅 속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지표면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뭉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벌거숭이 이렇게 드러난 곳을 부는 지명처럼 해서 넓은 숭이다. 그래서 제주 사투리는 넓은 숭이. 넓은 숭이. 네네네. 넓은 숭이군요. 예. 자, 근데 여기가 무덤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누구의 무덤입니까? 네. 이곳은 원래 그 4.3 항쟁 이전에도 그 이제 당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을 시절이니까 동네에 아이들을 일찍 죽으면 아이들 무덤을 따로 조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담 조금만한 거 하나하나가 아이들 무덤인데요. 돌이 하나씩.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4.3 항쟁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고 특히 북촌 이 너분숭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고요. 그때 죽은 아이들도 이곳에 함께 이제 그 매장을 했고요. 아니 근데 왜 4.3 때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돌발적 그 아이들이 예전에 어떤 그림 보니까 말이죠. 네. 그 돌아가신 어머니 젖을 빠는 어린이. 네네. 그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그 그림이 있긴 한데요. 당시 이제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 학살에 가담했던 이 당시 군인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모 없이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너도 죽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시절에 너희 부모가 죽어서 너희 애들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니 너희도 죽어라. 그래서 죽였어요? 네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희생이 많이 됐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 이제 죽은 어머니 품에 그 젖먹이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품을 파고들어서 젖을 빨았다는 이야기가 이곳에 상징적으로 그림이 전시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여러 번 들은 목격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4.3 당시에는 건장한 남자들만 주로 죽은 것이 아니고 희생자의 꽤 많은 숫자에는 노인과 여성과 특히 이런 아이들 그래서 4.3 그 공원에 있는
그 위패들이 모셔 있는 곳에 가보면 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자, 예. 누구누구의 녀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어허. 아직 이름 짓기도 전에. 이름 짓기 전에 예. 그러니까 예전에 호적이 좀 늦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암형으로 부르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죽으면 뭐 개똥이 이렇게. 네네 제주에서는 이제 갓난아기를 제주 사투리로 무래기라고 하거든요. 무래기. 그런 네. 무래기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이 너분숭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곳이고 4.3 전체 희생자가 한 3만 명 된다고 이제 국가 공식 기록에 진상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단일 사건으로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북천 너분숭이입니다. 약 한 400명 이상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고요. 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음력 1월이 되면 제삿날이 다 똑같아서 마을에 마치 명절이 온 것처럼 집집마다 제삿날이 다 똑같은 그런 아이고 예. 세상에. 예.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기념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역시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그래서 이 참 우리 아픈 역사를 회고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성찰하자 이런 이 발길인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평화의 섬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 이미지를 붙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런 성찰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한국 교회 안에서 제주 4.3은 여전히 예. 뭐 언급도 해서는 안 될 금기 아니 뭐 언급은 하는데 이걸 반란으로 여기는 예.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반란으로 여기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그 총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 제주를 뭐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네, 그랬었죠.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 그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 옛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제주도가 왜 그 우리 인식 속에 이렇게 됐는지. 예. 혹시 제주 그 옛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탐라? 예, 탐나죠. 예. 이 탐나는 사실은 제주 그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와는 사실은 별개의 역사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탐나 왕국이 따로 있었고요. 왕도 있었고, 그러니까 별개의 국가였다가 고려 중기에 이제 한반도 역사로 편입이 돼요. 그치. 예.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에 한반도 역사로 편입이 된 순간부터 탐나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겪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몽골이 이제 그 고려에 침략해 와서 삼별초. 네, 마지막 예. 대몽 항쟁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강화에서 진도로 마지막으로 제주의 탐나에 와서 이제 그 삼별초가 항쟁을 했다고 이제 저희는 역사 시간을 배워왔는데 네. 제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평화롭던 제주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전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영웅 연합군이 와서 그 삼별초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삼별초만 골라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제주 지역에 있던 그 탐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희생을 당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삼별초가 다 토벌이 된 이후에 네. 이제 몽골이 고려를 거의 이제 부마국으로 삼아서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중에 탐라는 특별히 또 떼어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탐라 총관부라는 걸 세워서 이른바 직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을 세워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주도는 또 한반도 역사에서 좀 동떨어져서 이제 훗날 원나라가 되는 몽골의 역사 안으로 또 다시 편입이 돼서 몽골 사람들 수천 명이 제주에 건너와서 이 제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원나라의 신화 국가가 아니라 아예 원나라 네네. 영토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거의 뭐 직할하죠, 직할. 네. 오호. 그러니까 총독을 세워서 직할하듯이 네. 직할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탐라 총관부에서 이제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제주 와서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여기가 말을 기르기 너무 좋았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주에서 말을 들여와서 말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고려 말짐이 됐을 때 중국 본토 상황이 좀 바뀌어요.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중국의 패권을 그렇지. 잡으면서 네. 이제 원나라가 더 위쪽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주에 와 있던 이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 오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당시에 그 고려 조정 말에 이제 요구하기를 이 탐나에 좋은 말들이 많던데 그 말을 우리에게 진상을 보내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 있던 이 몽골 원래 사람들은 원수의 나라인 명나라에 말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이른바 반란을 일으켜요. 그 말을 수탈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원수의 국가인 명나라에게 말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서 제주에서 일어난 이 난을 이렇게 제압하러 여러 군사들이 내려오는데 번번이 다 깨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당시 고려 말 즈음에 최정예 군사를 끌고 그 유명한 최영 장군이 내려옵니다. 아, 최영 장군? 네네. 그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 가장 유명했잖아요. 근데 예. 최영 장군 정말 그 전투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왜구와도 많이 싸웠고 홍건적의 난도 많이 그러니까 최정예 군사를 끌고 오는데 그 당시 전투 규모 그 군사를 꾸린 규모가 역사 기록에 보면 한 2만 5천 명을 꾸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어느 숫자 정도냐면 예전에 요동 정벌을 한번 하겠다라고 우리가 꿈꿨을 때 꾸렸던 군사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몇천 명 그 몽골 사람들하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랑 싸우러 왔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몽골 사람, 그 고려 사람이 된 지 100년 만에 다시 몽골 사람이 또 돼서 한 10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오히려 함께 살던 몽골 사람들 정체성이 더 가까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길렀던 말을 이렇게 징발해 가는 거에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와 있던 원나라 사람들 그리고 원래 제주 탐남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싸웠던 것이 그 역사에는 목호엔 아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요. 목호가 처음 듣습니다. 네네.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목호. 목자는 목자할 때 목자고요. 말을 기르는 목자들. 예. 호자는 오랑캐 할 때 호자입니다. 병자 호란할 때 호자. 그러니까 말을 키우던 그 오랑캐들을 목호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목호들을 축출해냈던 그 난을 정리했던 것을 목호엔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그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이 난리가 났다. 네? 말도 안 돼. 네. 무슨 이상한 얘기.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그러면 이제 최영 장군이 들어와서 제주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4.3 이전에도 제주 땅에 이미 여러 번의 대학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과정인데요. 네. 그 목호들만 골라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고려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또 몽골 복식을 따라한 사람들, 이른바 대학살이 제주에서 이미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마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모든 그 네네, 기운을 다. 네네, 잔재를 그냥 없애겠다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하고 그 아수르가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이 생겼는데, 그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 그 사고의 틀이겠네요. 네네, 비슷한 과정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려도 멸망하고 이제 조선이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낯설 텐데, 한 번도 제주도를 이렇게 식민지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식민지. 누군가의 식민지. 식민지. 네. 근데 이제 저게 굉장히 이제 식민지란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내부 식민지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내부 식민지를 두는 것을.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일종의 식민지처럼 이용됐습니다. 4.3도 하나의 어떤 내부 식민지라는 매우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느낌에. 과거로부터 계속 어떤 그 학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때때마다 반복이 되어 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 그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그 육지에 있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좀 발끈을 하셨어, 그때. 그것도 역시 그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제 4.3에 대한 트라우마가 올라온 건데요. 4.3 당시에도 이른바 응원경찰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응원경찰? 그것도 뭐야? 당시 용어가 응원경찰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경찰들을 불러들인 거를 응원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응원하러 갔다고? 때 응원? 네네, 뭐 증파한 응원경찰이라고 아무튼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가 그렇게 탐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한반도 역사의 내부 식민지 역할을 쭉 해왔던 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기를 또 거대한 감옥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유배지. 맞아. 여긴 저 유배를 보낸 거 보니까 여기를 진짜 제주를 감옥으로 여겼던 것 같네요. 네, 너분숭이 4.3 기념관 앞에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돌마다 한 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이제 묻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참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요. 사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뭐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이긴 하지만은
채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그때 살아계신 분들이 느꼈을 그런 참담함, 그리고 이 비애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생존하시는 분들은 혹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 너분숭이 기념관 앞에 이 아기 묘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몇 년 전에 이제 제주 4.3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지슬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보셨어? 네네네. 예. 근데 저희 그 제주 노회에서도 그 상영관 하나를 대관해가지고 이제 그 교우분들하고 단체로 관람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신음처럼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많은 말은 더했쭈 이런 말이었어요. 더했죠. 이거보다. 예.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심했지. 그 영상이 굉장히 제한됐다고 그러고 제가 권사님 한 분께 권사님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망설임 하나도 없이 저는 자살할 겁니다. 얘기했어요. 난 죽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고요. 당시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이제 굉장히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 전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국가에서 이상 유무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가면 무조건 경찰서나 사찰기에 가서 지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수상함의 기준이 뭐예요? 낯선 사람, 뭐 산 사람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제 누군가는 신고정에 추천해가지고 왔다 가면 신고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겁이 나니까 말하지 못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어느 날 말하지 않고 숨겼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어디서 체포가 됐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이 집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안 한 집은 걸려드는 거예요. 너 왜 왔다 갔는데 말 안 했어? 같은 한통속 아니야? 잡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집들이 열심히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신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너 김일성 만사한 거 아니야? 너 무슨 교육 받았어? 마치 코로나의 접촉자처럼. 네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그 시절 살았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죄라면 그 시절에 태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었던 시절이죠. 네.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 학살의 현장 한가운데 그 서북청년회와 영락교회가 개입이 돼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이 한경직 목사라는 책입니다. 규장문화사에서 1982년에 출간된 책인데 여기 이 한 소절에 보면은 한경직 목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독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때 회장으로 있던 이용설 박사도 찬성을 했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막 싸웠어요. 나는 절대 반대니까 아예 타협을 안 했시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겠시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이런 한경직 목사의 직접 증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7년에 MBC하고 한경직 목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평화나무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공산당들이 제주도 등에 이제 뭐 말하자면 잠입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 단지 그냥 사상적인 뭐 투쟁 혹은 뭐 이 다툼을 벌인 게 아니라 이거 물리적으로 그들을 상대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한 점. 이거 시인했어요. 한 목사가.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교회 특히 서북청년회에 그 청년들이 가담한 그 내용이 있는 영락교회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개입된 이 학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걸 또 타당화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 남로당이 한 건 사실 아니냐 근데
거기에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분간을 하냐. 그 전쟁 때는 뭐 그냥 피하고 문이 없으니까 그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있어요.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서북청년회가 그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그 사실이었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곳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이곳 이제 너분숭이 대학살에 이제 학살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학살한 주체는 최초에 이제 제주도를 그 토벌했던 구연대와 교체에 들어온 이연대가 이제 벌인 일인데요. 군. 예, 군 이연대. 원래 이연대는 대전에 주둔하던 곳인데 연대인데 그 이연대가 여수에서 일어났던 여순 사건, 요새는 이제 예전엔 여순 반란 사건이라 불렀던 여수 14년대 그 반란 사건을 토벌한 이후에 여순 항명 사건. 네네네. 제주로 넘어왔던 그 이연대인데 그 이연대 중에서 이제 특별히 3대대가 이곳의 학살 주범들이거든요. 여기 너분숭이. 네, 너분숭이 학살. 근데 이 3대대는 특별히 구성한 대대인데요. 전원 서청 단원들로만 구성된 대대였습니다. 서북청년회. 네, 서북청년회. 근데 왜 그랬냐면 이연대 중에서 1대대, 2대대 빼고 3대대를 특별 대대를 구성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여수에서 군인들이 한번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당시 표현으로 14년대가 한번 그러니까 군 내에 뭔가 믿을 만한 자기의 그 정말 반공정신 투철하고 사상이 검증이 된 사람들이 특별 대대처럼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연대 3대대는 제주에 들어와서 민간인 학살에도 가담하고 토벌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군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 기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살을 독려하고 그런데 그랬던 그 이연대 3대대가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연대 3대대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뭔가 자기들 군인이 2명이 그 사망하는 그 사건을 빌미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죠. 우리를 감히 건드려? 우리 이연대 3대대야. 대학살로 복수를 한 겁니다, 이곳에서. 진짜. 서북청년회가 있었군요. 나는 군이 한 줄 알았는데 군 머리 위에 서북청년회가 있었고, 여기 북청리에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 학살에 서북청년회가 개입됐단 말씀이신 거죠. 이연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군 조직이 아니고 이제 뭐 역사를 좀 더 거슬러 보면 그 4.3 이제 이게 있기 전에 직전 해에 47년도에 이제 이른바 이제 3.1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3.1절에 이제 기념식이 끝났는데 저기 어린이가 다쳤어요. 그 군부 하령에. 네네. 그래서 막 제주도민들이 항의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발표를 했네. 맞죠, 목사님? 네네네. 그 이야기를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판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그 얘기 앞서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제주도를 그 불온한 섬으로 이제 미 군정이 낙인을 찍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시 제주 도지사는 제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온적인 것 같고 이러니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당시에 유해진이라는 굉장히 극우적인 인물을 도지사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유해진이라는 사람이 제주에 가려고 하니 소문에 제주도에는 막 그 빨갱이들이 드글드글 하다는데 겁이 그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일종의 자기 보디가드처럼 서청 단원들을 데리고 입도를 합니다. 보디가드로 네, 서청 단원들을 자기 보디가드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 서청이 최초로 이제 제주에 입도한 일이고요. 이제 그때는 이게 이른바 이제 국가가 늘 선을 긋죠. 국가 조직이 아니었다라고. 그냥 일반 사조직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아닌데 무슨 양면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서청이 그랬다면 이곳에서 있었던 이연대 3대대는 비밀리에 서청 단원들을 군대 조직으로 입대를 시켜서 특별 대대를 꾸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서청 단원들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는 국가 주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연대가 제주도로 넘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제주에서 학살 양상이 굉장히 뒤바뀝니다. 그런데 학살이 굉장히 끔찍해지거든요.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학살의 원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면 간도에서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4.3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장소를 바꿔서 한번 이 4.3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그 그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모습. 이게 실화인가요? 네네. 그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화가 이름이 강요배라는 화가가 만든 그림인데요. 예. 그 제주 지역에만 있는 일종의 관용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뭐 이런 말. 왜냐하면 좀 배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에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름 뺏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 뺏기지 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을 그린 분이 강요배라는 화가인데요. 그 강요배 씨 그 화가의 부모님이 4.3 때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군인이 불렀는데 두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그 둘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지를 따져 묻지 않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함께 나가고 또 심지어는 제 이름이 윤태현인데 윤태현을 잡아가야 했는데 윤대원도 잡아가고 윤태흔도 잡아가고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유배 씨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내가 세상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이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한자를 조합해서 형 이름은 강거배, 동생 이름은 강요배라는 이름을 요상한 이름이 됐잖아요. 요배라는 이름이 당시에 잘 안 쓰는 한자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픔이 이제 그 시절에 있었고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거죠. 그냥 동명이인이라 죽은 일들, 이름이 비슷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호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북천리에 있었다는 이 어머니 가슴을 파고들었던 아이의 이야기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여러 번 듣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끝까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게 되었고, 그 아이는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 가슴을 파고들었고,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네가 살아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 아이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제 곳곳에 아이가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너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니 그냥 부모 곁으로 가라.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아이들을 같이 학살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제주 4.3 이야기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킬링필드 그런 유적지에 가보면 뭐 아이들을 뭐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나 했는데 그런 일들이 한반도에도 이게 제주 땅에도 엄연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 시간을 좀 설명을 이제 천천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북촌이군요. 이게 이제 그 제주 4.3 사건 이란이라는 그 정의를 내린 국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47년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3은 48년도 4월 3일에 있었는데 그 1년 전쯤인 47년도 3월 1일 날 그 3.1 만세운동 28주년 기념 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어요. 근데 제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다 해방된 기쁨의 그 3.1절 기념 대회가 곳곳에서 열렸던 거죠. 그런데 제주도도 관덕정이라는 당시 가장 중심 거리에서 이제 그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는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당시 구경 나와 있던 어린 아이가 현장을 통제하려고 나와 있었던 그 말탄 그 기마 경찰 그 말발굽에 아이가 이렇게 쳤고 요새는 말하면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근데 그 경찰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걸어갔고 일종의 뺑소니가 됐고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그 항의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던 경찰들이 뭔가 폭동이 일어난 걸로 오인하고 총을 발포했고 6명이 이제 죽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꽤 오랫동안 그 당시 이제 한국 경찰들만 있었다고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게 된 자료에는 당시 현장 최고 책임자 지휘자들은 다 미군 관리들이 나와서 높은 막로에서 다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 3.1절 이 만세 운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민들이 해방됐지만 해방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8년 전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처럼 우리가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47년도 3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저는 뭐 그냥 여러 관공서에서 해마다 하는 3.1절 그런 행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이고 당시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갔다.
그 해방된 직후에 일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 간 사람들 또 노동자들이 굉장히 일본에 많이 건너갔었거든요. 한 6만 명 가량이 넘어가 있어 제주민들만. 그러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제주도로 대거 귀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귀환하는 공동체를 미군정이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뭘 가장 먼저 통제했냐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일본에서 그 밑바닥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그 유일한 소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번 돈 내가 고향에 가져가서 그래도 좀 살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군정이 그 돈들을 다 뺐습니다. 왜 뺐냐면 갑자기 그 엔화가 많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면 그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인당 갖고 올 수 있는 돈을 담배 2보루값인가 이렇게 정해서 한정을 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미군정이 굉장히 표리부동한 것은 일본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돈은 그렇게 뺏었으면서 조선 땅을 떠나던 일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정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조선을 떠난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물건이나 집은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선 땅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이 화폐를 막 찍어냅니다. 돈으로 들고 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땅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화폐가 많아지면서. 그래도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돈 대신 쌀이 현금처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쌀 밀반출이 생기고 쌀을 빼돌리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했는데 그 시중에 쌀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군정이 그 쌀을 달라고 그 곳곳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미군정이 공식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조선 민중이 해방된 기쁨에 술과 떡을 많이 해먹어서 쌀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상은 아니 술과 떡을 얼마나 많이 해먹으면 쌀이 없습니까? 실상은 얼마나 해먹어야? 네, 실상은 뒤로 그 미군정 비호와 할에 쌀을 밀반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쌀이 없었고, 그런데 미군정이 하곡도 공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해방된 조선 민중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에도 없었던 보리까지 공출해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해방됐는데. 그럼 이야기를 제가 합쳐볼게요. 일본에서 귀환하면서 돈을 많이 뺏겼어요. 돈을 많이 못 갖고 들어오게 하니까. 그리고 왔더니 쌀이 없어서 쌀을 달라고 했더니 보리까지 뺏어가요. 그러고서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미군정이 이번엔 뭘 결정하냐면 해방된 직후에 그 일제 앞잡이를 했던 경찰들 순사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군정이 현업 복귀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현업. 우리가 안전을 보장한다. 다 복귀해라. 일본에게 충성했던 그 경찰들. 네네네. 경찰들을. 왜냐면 뭔가 공권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빨리 이 쌀 문제로 소요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미군정이. 불러놓고 보니 이 말단 순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3개월짜리 경찰 속성 간부학교를 엽니다. 속성 경찰을. 네. 그 간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계급이 더 높아져서 민중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에. 그럼 이야기를 다시 합쳐볼게요. 돈 뺏겼죠. 쌀이 부족하죠. 안 가져가던 보리까지 가져갔죠. 우리를 때려잡던 일본 경찰, 그 일제의 그 순사 경찰 노릇했던 그 친일파들이 더 높은 계급장을 갖고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방된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3.1절 이때 우리가 여전히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현장에 나왔던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민중들이 네. 무시당하고 홀대당하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야. 네, 네. 이게 뭐 단지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어떤 계기가 됐던 네,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48년도 4월 3일 날 남로당 그 제주도당의 그 무장대가 봉기를 하면서 4.3이 촉발됐지만 그 이전에 한 해방된 직후부터 한 2년 그 세월 동안 정말 물이 끓어 넘치기 직전까지 찰랑찰랑 하는데 그냥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진 것 뿐이지 그것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무시하고 48년도에 봉기한 것들이 남로당 당원들이니 이건 빨리 생각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그 앞의 역사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한 그래서 3.1절 발포 사건을 원래 이제 저희가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두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렇지. 예, 이게 지금도 요원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이 6명이나 죽은 3.1절 발포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미 군정이 다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뭘로 맞섰냐면 민관 총파업으로 맞습니다. 당시. 민관 총파업. 네, 3월 10일 날 야. 제주도 95%가 참여한. 당시 파업 기록에 보면 경찰들 공무원도 참여했다고 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이
그러면 조사를 해줄게 하고 조사단을 내려보냅니다. 제주에. 그런데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하냐면 제주도가 레드 아일랜드라 그렇다. 레드가 빨갱이 섬이라 그렇다. 빨갱이들이 일으킨 소요였고 진상조사를 엉터리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까지 좀 미온적이었던 도지사를 해임시키고 유해진이라는 극우적인 인물을 도지사로 내려보내면서 서청 단원들이 그때 입도를 하면서 제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압제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승만 사진을 팔았어요. 돈을 걷기 위해서. 당시 들어왔던 서청 단원들이 뭔가 월급쟁이도 아니고 국가 공식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승만 사진을 팔았어요. 태극기도 팔았다는 얘기. 네네, 뭐 태극기도 팔고 이승만 사진도 팔고. 근데 그거는 강매지. 안 사면 죽이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청 단원들이라고 하는 서북청년회 여기도 이제 그 서청의 탄압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서청 나오네. 네, 서청의 경찰과 서청 탄압.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서청은 뭔가 공권력도 없었으면서 뭔가 그런 공권력에 버금가는 혹은 더 이상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을 무자마하게 탄압했고 그러면서 뭔가 폭발하게 된 기점이 이제 그러면 48년 4월 3일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4.3의 전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자, 내년에 또 한번 와야겠습니다. 지금 뭐 한 100분의 1도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4.3. 오늘 들은 얘기만 해도 이 4.3이 이게 보통 사이즈의 그런 항쟁이 아니었다. 보통 깊이의 항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분 하면은 또 정말 예수 사랑의 어떤 그런 위대한 화신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고, 사실 뭐 그 진보 보수 교인들 다 모두 공히 인정하는 바인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또 여수 순천 사건과 유관한 거 아닙니까? 그 여수 순천 사건은 또 우리 제주 4.3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요. 예. 그 전에 한번 윤태현 목사님 강연을 들으신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많이 아프고 또 슬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이 굉장히 이제 서로에게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진실은 직면해야지. 제주의 4.3 때 그리고 여순 사건 때 각각 한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주에서는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고요. 이게 그 당시에 목회자 한 명이 교회 여러 곳을 순회 목회하던 시절인데 교회가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안 계셨으니까 그 4.3 당시에 이제 한 교회 목회 설교를 끝내고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도중에 이른바 무장대라 불리는 산 사람들한테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목사인지 알고 알고? 네네. 뭐 전해지는 이야기는 뭐 산채로 매장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누구에 의해서? 그 산 사람들에 의해서. 산 사람? 그러니까 무장대에 의해서. 무장대에 의해서. 4.3에서 저기 그 서청 이런 세력들하고 저 각을 세웠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장대란 말도 후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요. 굉장히 국가주의 관점에서 뭔가 불량한 이름을 붙이게 무장된 거고, 당신의 원래 공식 명칭은 인민유격대라는 본인들이 썼던 이름. 폭도라는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여수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을 잃었고, 동일동신 형제를 잃었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본인이 순교했고, 그러면서 마치 그 제주에서는 기독교인이 온전히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지. 여수에서도 온전히 개신교인들은 다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도종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세워놓고 그 밑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제주에 있었던 이런 개신교 베이스의 그런 서청 단원들이 했던 그런 악랄한 일들.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지. 이런 것들은 얘기 않고 뭔가 4.3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라고 피해자 관점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들 둘이 이제 순교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순교라고 말할 때는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거나 희생당한 분들 순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저기 예수 믿는 거 포기해. 안 포기해? 너 죽어. 이게 순교지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은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극우 성향 단체의 회장도 했었고 아하. 극우 성향이 굉장히 학생 단체의 그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희생된 건 맞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좌우익이 서로 백색 테러도 할 때이고 우익이 좌익을 테러하기도 하고 좌익이 우익을 테러하고 서로 이렇게 그 주고받고 하던 그 복잡한 시절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죽었더라도 네. 죽인 사람을 그래도 양자처럼 받아들이고 네. 용서를 해주고 그런 것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훌륭한데 여러 의문점들이 있어요. 예. 이제 여수 지역에 이제 그 관련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제 제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네. 일단 그 살려졌다는 그 안대선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범인을 양자 사문가입니까? 네. 그 사람이 그 동인 동신을 죽인 사람인지도 사실 불명확해요. 아, 그래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런 거죠. 손양원 목사가 전해지는 이야기에 부흥회를 다닐 적이면 그 양자로 삼은 안대선을 세워놓고 이놈이 내 아들을 죽인 놈입니다. 왜? 이게 근데 내가 양자 삼았습니다. 뭐야? 엄청난 모멸을 느꼈겠죠. 그 설 때마다 그냥 완전히 네, 나는 인간 이하의 축을 받았을 거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손양원 목사가 일제 강점기에 그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제 시대의 그 일본 그 검사와 문답 내용이 재판장과의 문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과의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 땅을 일본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거 누라이트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었다. 우리를 뭐 계몽시켜줬고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이런 근대론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도 당시에 별다르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했고요. 그 시대 목사님들이 다 뭐 저 한정직 목사도 그랬고 일제 강점기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순응한 거죠. 순치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여수 지역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그 14연대가 이제 진압된 이후에 이른바 부역자 처단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민간 학살이 일어날 때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구분할 적에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동네 사람들을 잘 알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준 사람을 누구를 삼았냐면 지역 목사들을 주로 삼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빨갱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들은 일단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미국과 또 가깝고 이승만과도 가깝고 이러니 목사들을 주로 시켜서 운동장에서 그 목사님들이 주로 교인들을 곤란했다고 해요. 우리 교인들을 살린 거죠. 자기 교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총이라고 하는 게 여수에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손가락총. 그러니까 그 손가락총을 여러 번 날렸던 인물들 중에는 목사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손양원 목사를 위해 올려놓고 손양원 밑에 다 숨어버린 거예요. 아, 마치 이승만을 세워놓고 그 밑에 다 이 친일 세력들, 뉴라이트 세력들이 숨듯이. 이 내용은 이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던 이 북촌리 마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인데요. 아이고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가 울을 때 아이고 울었다는 사건이에요. 이제 4.3이 끝나고 1954년도면 한국전쟁도 끝나고 끝날 무렵에 이제 이 마을 출신의 군인 한 명이 전사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마을 장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상여가 돌고 나갈 적에 북촌리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마을 그 당시 국민학교, 북촌 국민학교를 앞을 지날 때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도 술 한잔 따릅시다 한 거예요. 여기 몇 년 전에 우리 부모 형제가 많이 죽었으니 여기 왜냐 그때 충분한 애곡을 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곳이니까 그러면서 술 한잔 따랐던 것이 아이고 울음이 그곳에서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경찰에 잡혀갑니다. 형살자를 추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장이 쓴 심할서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울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 물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울음의 배우가 누구냐. 울음의 이유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세월호 부모님들한테 이태원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지금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네 울음의 배우가 누구냐. 울지 말아라고 그 애도를 강요하는 거 침묵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이 마을에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주 사람들은 입을 닫기 시작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말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그로부터 한 50년 동안, 아니 한 40년 동안 네. 침묵하게 만든 이유였지. 제주 사투리로 속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속으로 숨을 쉬라 이런 말인데 그 어른들이 사삼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듣고 어머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속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국가는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자꾸 역사를 삭제해 왔고 제주 민중들은 제주 도민들은 그 현경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기억을 스스로 자살해 왔어요. 기억하면 너무 아프니까 말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근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주 4.3에 있어서는 이분만큼 이렇게 쉽게 또 그리고 간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 윤태현 목사님,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 이름이 한울교회입니다. 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또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윤태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만 더 여쭙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요즘에 이승만 신드롬, 네. 이승만 시대의 제주 4.3, 끔찍한 제주 4.3이 있었거든요. 예. 이승만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국전쟁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네. 100만 관객이 동원되고 교회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 다 제가 봤을 때는 종영하고 있어요. 만국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3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승만 맞습니다. 정권과 이승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4.3 그 항쟁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게 제주도에 있는 4.3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4.3으로 시작해서 정말 전국의 여수로 대구로 정말 강원도로 정말 전국 산하 곳곳에 이런 학살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현장들을 방문한 적도 있고요. 네. 한국전쟁 당시 그 기준으로 행정구역에 한 160개 정도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150개 군데에서 그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150개. 네네. 이거 이제 제가 용어를 하나 좀 교정을 하면 예전에는 양민학살이라고 주로 불렀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양민이라는 말에는 불량한 국민은 죽어도 된다는 말을 깔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굉장히 그 반공적인 언어예요. 네. 착한 양민 했어요. 네, 양민인데. 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붉은색에 묻은 사람은 그냥 마땅히 죽어 마땅한 것처럼 말할 때 양민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요새는 양민이라 부르지 않고 민간인 학살이라 고쳐 부르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간인 학살들이 이제 끊임없이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지점은 그 민간인 학살의 주범들, 군 지휘관들,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은 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가장 양지바른 장군 묘역에 또 이승만 대통령 가장 좋은 또 자리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학살을 주로 했던 그 군인들이 그 한국전쟁기에 어떻게 영웅으로 다 거듭나냐면 한국군이 그 개전 초기에 이른바 막 죽을 쏠 무렵에 야전에서 좀 잘 싸웠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군인들이 주로 누구냐면 제주 4.3을 토벌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던 군인들. 여수에 가서 민중들을 학살하면서 쌓았던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전쟁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나라를 구한 영웅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간인을 죽이면서 그 죄책감이나 부담을 다 덜어버린 살인의 숙련자들. 네.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야전에서 도움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현충원에 한 자리씩 하고 있고 건국 대통령이 돼서 여전히 추앙받고 있는 이면에는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1950년도 한국전쟁 이전에 있었던 일을 좀 따져 묻기 시작하면 입을 막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 장군님의 폄훼하는 거 보니까 너는 빨갱이 아니냐라고 자꾸 아이고. 빨간칠을 하면서 입을 막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벌써 이제 한참 된 이야기지만 새로 공개된 그 미국 정보문서에 보면 미 군정 측이 이승만을 압박하기를 제주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 자금을 끊겠다는 압박이 좀 들어와요. 4.3. 네, 제주를 빨리 정리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 무렵이 미군정에서는 또 한 번 그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이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했던 50선거에서 제주도가
그 투표일 미달로 선거가 무효화가 돼요. 전국 그 200개 가까운 그 선거구에서 제주도에서만 2군데가 투표를 미달로 선거가 무효가 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뭐 설명을 드리려면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뭔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 때문에 이승만을 통해서 빨리 제주도를 그 제압하기를 원했고 이승만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를 가혹하게 대하라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가혹하게 대하라. 가혹하게 대하라. 네, 가혹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정부 최고 지령이 그렇게 내려간 거죠. 가혹하게 대하라. 그 제주 4.3 역사를 폄훼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모 정당의 그 한 국회의원 후보가 뭐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 네, 그들은. 네.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이 아예 그 전제부터가 달랐고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48년도 4월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었고요. 김일성은 있었지만 그러네요. 북한 정부 수립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역사에 더 관심이 있으면 당시 김일성과 남로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만 알면은 그렇게 명령을 주고받을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었고요. 예. 그 제주도가 말이죠. 그 여기 조선 시대부터 유배지였단 말이죠. 네. 정말 그 시대에 최고의 저항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주도민들의 뭐 민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민중들의 학습과 지식 그리고 철학의 성찰 능력은 이거야 이거. 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4.3 때 그 항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승만 정부가 이제 간과했던 것이 그런 것들인데요. 네. 제주도를 되게 우습게 봤던 거예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이랬지만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던 미국도, 거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조선시대의 유배지로 사용되면서 그 조선시대 최고의 학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이른바 유배문학이라는 것들이 싹트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그 국가에 뭔가 저항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싹텄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제주도의 그런 저항의식이 굉장히 곡출했었던 거는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대한민국 전체를 학력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학력 조사에서 1등을 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것도 2등이 창원인가 그런데 2등하고 거의 2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보통 학교,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워서 머리가 좀 트였고, 그 해방 직후에 이 현대사가 돌아가는 것들, 주변 국가, 미군정과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그래서 뭔가 저항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요새는 지식인들이 지식에 부역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근데 이 제주민들은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 뭔가 저항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당대 최고로 높았던 이 지식 수준을 가지고 뭔가 미군정이 벌였던 해방됐지만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공간에서 48년도 그 무렵부터 저항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예. 네. 아, 그래요. 우리가 4.3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학습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예. 4.3 때가 되면 항상 저희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년 4.3을 앞두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영락교회에 네. 이 4.3 서북청년단들이 여기 제주도에 와서 했던 그런 나쁜 일들에 네. 대해서 지금 그 한경직 목사님은 안 계시다고 하지만 네. 그 교회가 주체가 됐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이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뭐 사상과는 지금 무관한 분들이고 또 지금 담임 목사님부터 참 훌륭한 분들인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역사와의 이제 관계 정립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역사와의 화해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화해? 제주도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해야죠. 그런 정립의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김디보데 목사님이 저기 꿈속에서 보신 환상이 있으시다고요. 예. 뭡니까?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여기에 여기에 그 꿈을 꾸셨다면서요. 예. 언젠가 여기 그 4.3 특별히 이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 위령비에서 그
훗날 머지않아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하고 영락교회 재직들 그리고 영락교회 많은 사람들이 서북청년회가 과거 이곳에서 저지른 학살과 만행의 그 참상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의 위령비 앞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죄하고 또 아직 남아 계신 유족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죄하고 정말 역사와 유가족분들 앞에 진심을 다해 참회하고 매년마다 이 국가 권력은 과거 그 김대중 정부 때 4.3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네, 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와서 사죄를 하고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이 일의 주체였던 서북청년회와 청년부들이 개입을 했다고 이 한경직 목사의 증언이 있었던 영락교회 그리고 영락교회를 위시한 한국 개신교계 모든 그 지도자들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곳에 공식적으로 뭐 한기총이라든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대표성을 가진 개신교 대표들과 영락교회 사람들은 이곳에서 공식 방문을 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유족들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꼭 머지않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매년마다 4.3이 다가오면 4.3 영락교회 사과 촉구, 사죄 촉구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와 함께 해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에스겔의 환상이 아니라 디모데의 환상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서울 영락교회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소로 기왕이면 손편지로 아주 예의를 다해서 4.3 관련해서 이제 서북청년회의 만행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하는 그런 일을 벌이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을 또 전합니다. 김은성 담임 목사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수렴하셔서 4.3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 성찰과 회개의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자막 여기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설득하는 마음으로. 아니 김문성 목사님이 뭐 사실 4.3과는 무관한 분 아니에요. 현재 담임 목사인 건데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도록 이 서북청년회의 과거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회 차원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4.3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제주에서 마련한 특집 카이로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태현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미네스터 장로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